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3강에는 대기한 정도와 관련돼서 구름의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번 14강에서는 대기를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힘하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파트가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기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대기를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무게 때문에 지표면의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압도 공기의 압력이니까 사실 압력의 정의하고 같은 거예요. 다만 공기에 의한 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위 넓이당 힘이기 때문에 힘은 보통 질량의 중력 가속도로 곱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될 거고 부피는 단면적에다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하면 질량 m은 rho ag가 되잖아요.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P는 rho G라고 하는 이런 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하게 보통 얘기하는 게 rho G로 많이 쓰는데 사실 여기 높이를 G라고 썼기 때문이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구하게 된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면은 이게 뭐 다들 미분, 적분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수치적으로 좀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분이 바로 토리첼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토리첼리라는 분은요, 기압을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수온을 이용을 했고요. 대기압의 크기를 직접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용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장치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돼 있는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온 기둥의 높이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진공 상태를 일단 유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 수온 기둥의 높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대기압이 눌러지기 때문에 이 힘과 동일한 힘만큼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게 수온 기둥이 형성이 돼서 그 기둥이 누르는 압력하고 같아지면은 이 기둥의 높이가 고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원리에서 생긴 수온 기둥의 높이를 쟀더니 76cm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압을 측정을 해보면 P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넣는 겁니다. 밀도, 수온의 밀도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9.8보다 좀 길게 넣었지만 어쨌든 9.8 넣고요. 수온 기둥의 높이가 0.76m죠. 76cm니까 계산해보면은 101325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표현이 되는 값이 되고요. 이거를 숫자가 너무 크니까 줄이기 위해서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기압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76cm의 수온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학적 단위를 쓰면은 약 1013헥토파스칼입니다. 1013.25 뭐 이렇게 막 가는데 소수점은 너무 기니까 자르고 약 1013헥토파스칼로 우리는 1기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압의 단위를 한번 보시면 사실은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단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1파스칼은 뭐다? 1뉴턴 퍼 제곱미터다. 왜? 기압, 즉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었죠.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 단위 면적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 관계를 알면 되죠. 파스칼과 헥토파스칼은 10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헥토의 뜻이 100입니다. 그래서 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과 같아요.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복습인데요.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는 시험관을 기울이거나 굵기가 다르게 해서 전혀 상관이 없죠. 왜? 대기압의 크기가 시험관의 굵기가 변하거나 기울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직 방향의 높이는 똑같이 76cm가
된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국제표준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표준대기라고 하는 거는 평균 해면 기압은 1013.25 헥토파스칼이다. 기온은 15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0에서 11km까지 대륙권이죠. 그때 기온 감률은 마이너스 6.5도다. 그다음에 11에서 20km는 마이너스 56.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소개가 되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압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기압은 왜 변하느냐? 고도가 상승할수록 공기 밀도가 줄어요. 그럼 공기 밀도가 주는 것 때문에 기압 자체도 줄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찬 공기가 밀도가 커요.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고도에 따른 기압 갑소량이 큽니다. 그래서 지표면보다 동일 고도에서의 따뜻한 공기의 기압이 찬 공기의 기압보다 높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량.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수증기의 평균 분자량보다 크죠. 보통 공기는 뭐 28.9 혹은 2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8.8도 있고요. 어쨌든 수증기는 18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기압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여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압에 대해서 좀 원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역학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역학 평형의 어떤 일반적인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에서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중력은 공기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중력 방향으로. 그래서 단위 질량의 공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해당 위도의 중력 가속도에 비례를 하고요. 연직 방향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는 고도에서 고도에 따른 기압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압이 위로 상승할수록 줄어드니까 얘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작용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습니다. 위쪽으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과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어때요? 크기가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점의 공기의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연직 기압 경도력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정역학 평형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항상 대기에서는 성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델타 P라고 하는 기압은 단면적에 대한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고 부피는 단면적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SS 약분되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델타 P 기압의 변화량 높이의 변화량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력 가속도만 남기고 다 좌변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타나고 봤더니 중력 가속도만 남긴 거는 여기에다가 단위 질량만 곱하면 뭐가 돼요? 이게 중력이고요. 연직 기압 경도력이라고 써놨는데 이 초록색의 좌변은 뭐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단위 질량을 곱하면 이게 기압 경도력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기압 경도력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압의 변화량에 관련된 식을 제시하고 이항만 시켜서 등식으로 표현했더니 우리가 수식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중력은 연직 방향 기압 경도력하고는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정역학 평형이 항상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직 방향 운동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직 방향 운동은 다른 추가적인 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기압 경도력 중에서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평 방향에 해당되는 기압 경도력이 바로 대기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기압 경도력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밀도가 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직육면체 형태의 어떤 공기 덩어리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쪽이 조금 기압이 작아요. P 빼기 델타 P, 델타 P만큼 작고요. 왼쪽이 P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기압이 서로 다른데 이 직육면체 자체는 밀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압력은 이렇게 구해졌고요. 단면적이 S라고 하면 힘의 크기는 자 왼쪽은 P 곱하기 S가 되고요. 오른쪽은 P에서 델타 P만큼 뺀 값을 S를 곱해주는데 이것의 차이 값이 결국에는 힘의 크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기기둥의 질량, 밀도 로우에다가 델타 H에다가 단면적 S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 기압은 단위 질량에 대한 힘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질량에다가 요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힘에다가 요거 넣습니다. 그러면 SS 날아가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면은 로분의 1 곱하기 델타 H분의 델타 P, 한국말로 바꾸면 밀도의 역수에다가 거리에 대한 기압 변화량을 곱해주면은 이게 기압 경도력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유도하는데 굉장히 뭐 힘들게 만든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단위 질량에 대한 어떤 힘, 단위 면적에 대한 기압 경도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하면요, 결국에는 델타 H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P 값이 커지죠. 기압 경도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델타 P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지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요,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지고요. 기압 차가 커질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도상에서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거, 결국에는 이게 기압 경도력이 커지는 거니까 이 기압 경도력이 바람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니까 이게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 기압 경도력은 항상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상으로 등압선이 있다면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쁘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연직으로 경사지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연직 방향 기압 경도력과 수평 방향 기압 경도력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연직 방향 기압 경도력과 중력은 항상 같기 때문에 얘는 무시. 결국에는 얘가 중요하다. 수평 방향 기압 경도력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밀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밀도가 다른 경우는요, 다름이 아니라 기온이 다른 경우입니다. 기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왼쪽이 찬 공기고요, 오른쪽이 따뜻한 공기예요. 자, 그러면 찬 공기 쪽은 부피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밀도는 누가 크다? 오히려 찬 공기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다? 따뜻한 공기가 등압선 간격이 더 넓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자에 대한 개념으로 가게 되면요. 따뜻한 공기, 열이 많은 거죠.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더 먼 데까지 더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면에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입자가 때리는 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더 넓은 곳까지 입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압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요.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더 넓습니다. 찬 공기는 등압선 간격이 좁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은 지표면에서는 등압선이 거의 지표면과 나란하게 되어 있는데 따뜻한 쪽이 훨씬 더 등압선 간격이 넓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가 A고, 아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해버리면요. 등압선 간격, 자, 오른쪽이 따뜻하고 여기 쪽이 왼쪽이 차다 하면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에 의하면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D였다, 여기다가 같은 고동이 여기가 C라고 하면요, 누가 더 기압이 커요? 기압은 위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상층에서는 이렇게 성립이 되죠. D 지점에서의 기압이 C 지점에서의 기압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은 D에서 C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밀도가 다른 경우에 기압 경도력이 형성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기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근데 기압 경도력만 있느냐? 아닙니다. 몇 가지 힘이 더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가 바로 구심력이에요. 구심력은 원 운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보통 R분의 V 제곱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V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각속도로 표현하면 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식을 써가지고 계산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된 것만 우리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등압선이 직선으로 나타날 때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심력은요, 사실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아니고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합력으로 작용하는 가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구심력의 역할은 뭐냐면 바람의 방향이 곡선일 때 바람의 방향을 곡선으로 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구심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도 있어요. 마찰력은 뭐 F는 마이너스 K, V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식을 써서 계산을 시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바람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 마찰계에서 K가 커질수록 당연히 커지고요. 풍속이 클수록, 즉 이 V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이게 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식을 나타낸 겁니다. 식을 가지고 계산을 시키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변수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마찰력은요, 기본적으로 지표면에 의한 저항 때문에 생기죠. 그러니까 고도가 낮을수록 지표면에 가까우니까 마찰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표면에 의한 저항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고도가 낮을수록, 예, 오타입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마찰력이 감소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고도가 높을수록 마찰력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 마찰계수 자체가 해양보다 육지에서 크고 숲이 우거진 데서 큽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라고 하더라도 지표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마찰계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결지어서 좀 개념을 조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기 경계층과 자유대기라는 말이 있죠. 이 대기 경계층이 뭐냐면, 마찰력이 작용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대기는 지표면에 의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대기 경계층, 다른 말로 마찰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사실상의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유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난류라고 하는데, 난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규칙한 흐름이고요. 좀 규칙적인 흐름을 우리는 층류라고 부르죠.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에 지표 부근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류는 보통 대기 경계층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 경계층을 칼같이 그러니까 자유대기층이 칼같이 마찰력이 0인데부터 자유대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거기에 가깝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난류는 대기 경계층에서만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마찰력하고 구심력은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 힘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기압 경도력 다음으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전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향력은요, 움직이는 물체와 지구 자전에 의한 지표면의 선속도 차이로 발생하는 가상의 힘이요. 를 이름하여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 관성력의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회전하는 판 위에서 물체를 던진다라고 볼게요. 회전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회전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공의 실제 경로하고 보이는 경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북반구에서 만약에 물체를 남쪽이나 북쪽으로 던지면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남반구에서 던지면요, 왼쪽으로 치우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북반구로 가정하면은 물체의 중력 외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전향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향력을 보는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관찰을 하는데 회전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보다 위에 있어서 회전하지 않는 위치에서 보게 되면요, 전향력은 관찰되지 않아요. 그럼 전향력은 왜 보이느냐? 실제로 없지만 관찰하고 있는 나도 같이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가상의 힘이 바로 전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같이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을 하면 이 전향력을 항상 고려를 해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진자의 운동을 먼저 고민을 해볼게요. 이 진자는 뭐냐면 이 줄에다가 만약에 무거운 줄을 매달고 회전을 시키면 계속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자의 진동면은 안 바뀌어요. 근데 오랜 시간 관찰을 하면요,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진자의 진동면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관찰을 잘 해보면요, 위도에 따라서 진동면이 변하는 주기가 달라요. 극지방에서는요, 하루에 360도를 회전하는데 중위도에서는 극지방보다 회전 속도가 느립니다. 적도에서는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정리를 해보면 저위도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단 딱 적도에서는 회전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아, 전향력은 위도가 커질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진동면이 회전하는 게 바로 전향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도, 극지방일수록 가장 빠르게 회전을 하니까 이 진동면이 전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으로 보는 거고요. 수식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단위 질량의 공기덩어리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공기덩어리에 작용하고 있는 전향력의 크기를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전향력을 C라고 했을 때 이 V 오메가 사인 세타 이렇게 씁니다. 이 V는요. 운동하는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운동하고 있는 속력을 V로 쓴 거고 오메가가 지구의 자전 각속도고요. 이 세타가 위도입니다. 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향력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위도가 커질수록 혹은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커집니다. 왜냐? 지구의 자전 각속도는 정해진 값이잖아요. 갑자기 자전 각속도가 변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전 각속도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상수값이에요. 2도 상수고요. 그러니까 변수는 V하고 세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위도가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에서 하게 되면 이게 전향력이 더 큰 거예요. 반대로 위도가 똑같아요. 같은 위도에서 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빠르다면 전향력은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관련된 걸 보여드리면요. 속력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그걸 그렸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곡선의 값이 보시면 오른쪽이 더 전향력의 크기가 큰 거를 볼 수 있죠. 세로축값. 그 다음에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V 값이 더 큰 녀석이 전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향력은 물체의 속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운동 방향만 바꿔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정지한 공기덩어리, 이건 V가 0이잖아요. 그럼 전향력이 0이죠. 그럼 전향력 작용하지 않아요. 적도, 세타가 0이죠. 사인 세타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향력 0이죠. 그래서 정지한 공기덩어리나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향력을 이 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시키는 거는 나오지 않지만 이 V 오메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 전향력의 어떤 변수, 영향력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 회전함판으로 우리가 전향력을 실험을 해보면 회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슬이 굴러갈 때 경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때 직선으로 그냥 가요. 근데 회전 속도가 느릴 때 이렇게 곡선이 되고요. 더 빠르면 더 많이 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회전 속도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전향력이. 자, 그럼 이제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이거를 우리가 바람의 종류와 연관을 짓기 위해서 중간에 좀 뜬금없지만 저희가 교과서상에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지상의 일기도가 있고 상층의 일기도가 있는데 지상의 일기도는요. 지상 관측소의 측정 기압을 해면 기압으로 변환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상의 관측소의 관측소별 높이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디는 해수면에 해당되는 고도 0m도 있을 수 있고요. 저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덴버 쿠어스필드. 네,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고도가 높아요. 뭐 저기 티베트 같은 경우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압을 재면요. 당연히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압이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기도를 그릴 때 우리는 일기도 상에서 기압값만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측소가 측정한 그 기압값을 그대로 일기도에 쓰면 이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고도의 기압값으로 다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면 기압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즉 해수면 높이로 다 통일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을 시켜주느냐? 측정한 기압에 대해서 해발고도 곱하기 0.1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면 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1000m 높이에요.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한 겁니다. 해발고도 1000m. 그럼 여기 0.1을 곱해요. 그럼 100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측정한 기압에 대해서 100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 단위를 쓰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해면 보정 혹은 고도 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근사값이에요. 왜 100m 할 때, 1000m 이동을 할 때 100헥토파스칼이 차이가 났느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지표면 근처에서 통용할 수 있는 값이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요. P는 rho g h를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 값을 알고 있고 중력 가속도 알고 있다면 높이 변화량을 이용해서 실제로 기압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표면 부근에서는 이렇게 1000m당 100헥토파스칼이 변한다는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등압선을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지상 1기도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경도로 증가한다라는 거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층 1기도인데요. 상층 1기도하고 지상 1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요. 지상 1기도는 등압선을 쓰고요. 상층 1기도는 바로 등고선을 쓴다는 거예요. 등고선. 즉 500헥토파스칼면의 등고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은 해석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500헥토파스칼면의 등압면은 고도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5,700m고 오른쪽 끝은 5,520m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등고선을 그리고요. 여기도 그대로 내려와서 등고선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고기압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기압은 보통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높으니까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압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쪽이 더 기압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쪽이 지금 더 고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등고선을 그리고 나서 보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큰 게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등압선으로 표현하나 등고선으로 표현하나 단순하게 숫자가 큰 게 고기압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왜 하필은 등고선을 꼭 써야 되냐면요. 상층의 일기도의 데이터는요. 뭐 기압이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 기온이라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표면에서 라디오 존대 같은 걸 띄웁니다. 그러면 걔가 고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요.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표현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고도에 따라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일기도상에 표현했을 때 해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상층 일기도는 등고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등압면의 고도가 높은 지역이 고기압이고요. 낮은 지역이 저기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로 교과서에 모두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바람의 종류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지균풍입니다. 지균풍은요, 자유대기예요. 자유대기 뭐예요? 마찰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등압선이 직선일 때 나오는 게 바로 지균풍입니다. 자, 지균풍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압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상층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래가 고기압이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처음에 움직이지 않다가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저항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저항력이 굉장히 작겠죠. 저항력은 V,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V에 따라서 다르니까 처음에 움직이면 속력이 작으니까 저항도 작아요. 자, 그런데 기압 배치가 일정하다는 거는 이 기압 배치, 결국에는 힘이 같다. 힘이 같다는 건 결국 가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움직이는 속력이 빨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항력도 커져요. 그러면 저항력이 커지니까 점점점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정도도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저항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기압 경도력과 저항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데 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봤더니 등압선에 나란한 상태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지균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균풍은 등압선에 나란하고요. 등압선에 수직하게 기압 경도력과 저항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외우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외워서 하면은 뭐 시험에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제 쓰자면 북방구를 기준으로 볼 때 지균풍은 우측의 고기압이고요. 좌측의 저기압을 두고 불고요.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지균풍이 붑니다. 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외우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만 있기 때문에 두 힘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두 식을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지균풍의 풍속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균풍의 풍속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비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속을 계산하라는 것들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 중에서도 적어도 이거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우리가 식으로 알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조금은 용이합니다. 꼭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윤풍의 풍속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조건을 줬어요. 4헥토파스칼 간격이고요. 등압선 간격은 400km, 위도는 30도, 공기밀도 0.7, 지구 자전 각도도 줬고요. 그러면 풍속 공식에 그냥 넣다는 거죠. 넣으면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해보면요. 500헥토파스칼 상층 일기도로 가서 등고선을 60m 간격으로 표시를 한대요. 그러면 1번과 같은 동일한 지금 풍속, 요 값이죠. 요 값이 나오기 위해서 거리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로분의 1 곱하기 델타 H분의 델타 P인데 델타 P가 로 G 델타 G라는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도 없이 상층 같은 경우에 등고선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델타 G가 60m고 우리가 모르는 건 델타 H니까 이 양을 시켜서 그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계산하니까 약 412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 결과로만 보면요. 등고선 사이 거리는 412km인데 등고선의 높이 차는 60m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매우 약한 기압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람은요. 경도풍입니다. 경도풍. 경도풍은 마찰이 작용하지 않은 자유대기고요. 등압선이 직선이 아니라 원형일 때, 다른 말로 곡선일 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압 경도력과 전압력뿐 아니라 그 값의 차이가 구심력으로 작용하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힘이 3개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정지돼 있었는데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전향력이 생겨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기압 배치가 이어지면 동일한 힘이 작용을 하니까 점점점 풍속이 빨라지고요. 저항력의 크기도 커지니까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힘의 평형을 이룰 때를 보시면 기압 경도력은 저기압이니까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심력도 중심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향력은 진행 방향에 따른 오른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기압은 이제 과정은 똑같고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평형을 이룰 때 보시면요. 기압 경도력이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력이 작용하고 마찬가지로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반구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고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기압이다 고기압이다 이거를 반시계나 시계 방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힘의 평형을 배웠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용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압성 경도풍은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차이가 구심력으로 작용하고요. 고기압성 경도풍은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의 차이가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제가 말의 순서를 바꿨죠? 이유는 이런 거죠. 자, 저기압성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더 커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중에서 누가 더 크냐? 기압 경도력이 더 큰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힘의 평형을 보시면 되는데 중심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바깥쪽이 이제 전향력인데 구심력은 안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심력은 결국 뭐예요? 기압 경도력에서 그 구심력을 빼줘야 전향력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가 근데 식을 구심력은 뭐다라고 쓴 이유가 바로 구심력의 정의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저기압성 경도풍은 누가 더 크다? 기압 경도력이 더 크다. 반면에 고기압성 경도풍은 반대입니다.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써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경도풍을 실제로 계산을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풍속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경도풍이 저기압성이 있고 고기압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앞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저기압성 경도풍은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요. 고기압성 경도풍은 전향력이 더 큽니다. 지금풍은 두 가지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도하고 기압 경도력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때 전향력의 크기를 저기압성, 고기압성, 직윤풍을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제일 크냐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크죠. 왜? 이 기압 경도력 다 같다고 지금 가정한 거잖아요. 위도도 같고. 그러니까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니까 고기압성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직윤풍이 2등이고요. 전향력이 더 작은 저기압성 경도풍이 전향력의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자, 왜 전향력의 크기를 지금 비교를 했냐면은 이 세 가지 바람의 풍속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위도가 같고 기압 경도력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전향력 안에 뭐가 있어요? 전향력을 우리가 FV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E, V, 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FV라고 써요. 이 오메가 사인 세타를 우리가 F라고 해서 코리올리 매개변수라고 우리가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위도가 같으니까 이건 어차피 변수고요. 그러니까 결국 F 값이 같은 거죠. 이건 상수고요. 그래서 F 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전향력 안에 변수가 속력 변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값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향력의 크기가 크다는 건 뭐예요? 결국 풍속이 가장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는요. 경도풍의 풍속은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만 합니다. 뭘로? 전향력의 크기를 가지고. 그래서 위도와 기압 경도력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놓고 전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풍속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같은 위도에서 비교를 하게 됐을 때 누가 가장 커요? 여기 보시면요.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직윤풍이고 그 다음에 저기압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한번 값을 갖고 왔어요. 어떤 값들인데 뭐 이거를 일일이 체크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 같은 위도에서 비교를 해보면 기압 경도력이 당연히 같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크냐? 고기압성 경도풍, 그 다음에 직윤풍, 그 다음에 저기압성 경도풍 순서로 우리가 풍속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도, 20도 위도에서 고기압성 경도풍 값이 없는 거는요. 자연적으로는 여기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안 만들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교육과정 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항상 일정할 수 없고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고기압 중심부보다 저기압 중심부에서의 기압 경도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기압보다 태풍과 같은 애들이 있는 저기압이 기압 경도력 자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현실에서는 아주 강한 풍속은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한 건 뭐다? 기압 경도력이 같고 위도가 같은 지점을 비교하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더 풍속이 크다라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불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힘은요, 지상풍이에요. 지상풍은요, 대기 경계점, 즉, 마찰을 고려했고요. 지상풍인데 이름은 같은데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일단 직선 등압선일 때. 자, 이때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풍속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전향력도 줄어들죠.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바람이 등압선을 갈로질러서 저기압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게 되고요. 힘의 평형은 그래서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인 이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느냐? 실제 불고 있는 지상풍의 풍향의 반대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경각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각은요. 지상풍과 등압선 사이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받고 경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마찰력이 증가하면 풍속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전향력이 감소해요. 전향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더 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향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는 경각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과 2번 중에서 마찰력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은 1번으로 불던 지상풍이 2번으로 부는 지상풍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마찰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럼 풍속이 늘어나니까 전향력이 커지죠. 그러면 오히려 등압선에 가까운 쪽으로 방향이 바뀌니까 2번에서 1번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대기 경계청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마찰력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풍속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전향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각이 줄어드는 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이 줄어들면요,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직윤풍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에크만 나선과 같아요. 물론 이 에크만 나선은 지구각 2의 해양 파트에 나오는데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서 지구각 1에서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위에서 바라보고 하나의 평면에 투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치 계단처럼 보여서 이걸 에크만 나선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풍향이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풍이 대 원형 등압선을 갖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지상에서 보는 저기압과 고기압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저기압과 고기압,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걸 일일이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다만 상층에 있는 경도풍과의 차이는 뭐냐면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압선을 가로지러 갑니다. 그래서 경도풍에서는 저기압성이든 고기압성이든 등압선 내에서만 회전을 하는데 얘네들은 가로질러 가요. 그래서 중심부가 저기압이면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중심부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요. 고기압인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발산하는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종류의 바람을 얘기했어요. 직윤풍, 경도풍, 그다음에 지상풍도 등압선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를 움직이는 힘을 네 가지 소개를 했고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바람의 종류를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